AM 1230, FM 106.3 HD2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최근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에 관련된 업데이트 뉴스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벌써 수년이 흘렀고 수많은 민간인의 삶이 터전을 잃었고 또 유럽 대륙은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장면이 지난주부터 펼쳐지게 됐었고 푸틴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됐었던 일주일 전의 시간, 그로부터 계속해서 평화회담의 어떤 가시화를 향한 발걸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두 정상 간의 첫 종정회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어디에서 또 어떤 조건으로 열리느냐가 더 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장소의 선택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고 전쟁에서의 향방을 가를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어서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에 여러 가지의 후보군들이 있는데 후보지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논의한 장소이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에서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받는다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의 유럽에서의 여러 원자력 발전의 중심으로서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또 핵까지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그때의 모든 것들을 핵을 포기를 하게 되면 안전을 보장받는다 했었고 그 합의를 했었던 게 부다페스트에서 1994년에 하게 됐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짓밟으면서 지금의 침공으로 이어지게 됐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안 됐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여러 여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헝가리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한 트라우마의 지역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지역에서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중립국입니다. 수많은 국제 협상이 열렸던 무대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성이나 국제사회의 법적인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좀 열려있는 공간이 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체포영장 부담 때문에 러시아가 또 불편한 지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는 국제사회가 그를 전범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도드라지는 장소가 되고 있어서 그쪽은 또 러시아 쪽으로는 또 쉽지 않은 장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보군 중에는 튀르키예, 터키가 됩니다. 과거에도 실무 협상이 열렸었고 또 흑해 곡물 협정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고 지형적인 그 위치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의 그 중간 이제 흑해를 가르고 있는 그쪽에서의 어떤 지형적인 위치도 중간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나토 회원국이지만 또 동시에 러시아와 경제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위치 덕분에 양측이 모두 대화할 수 있는 드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터키가 그래도 나토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 나토에 처음 초창기 창설한 나라 그 외에 최초로 나토에 가입한 나라로서 터키와 그리스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나토에서도 굉장히 역사를 오래 하고 있었던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나토 회원국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는 러시아가 나토의 그림자를 경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터키에서 지나친 그 균형 외교를 의심하는 거죠. 나토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뭐 에너지 협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는 또 드론을 또 지원하고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터키의 여러 그 정책적인 모습 안에서의 어떤 그 신뢰가 가지 않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 카타르 쪽이 됩니다. 중동에서의 새로운 중재 역할을 맡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의 중재 역할도 좀 카타르에서 최근에 좀 많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ICC 비회원국이라서
푸틴 입장으로서도 신변이 좀 안전한 곳이 되고 있고, 동시에 카타르는 미국과도 관계가 친밀한 쪽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푸틴에게 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듯한 인상을 좀 우려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장소 선정하는 것만도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쉬운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도 완벽한 건 없고 장소 하나가 각 나라마다의 그 외교적인 셈법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만나서 하게 되게 되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주 알래스카 회담에서 종전 조건을 제시를 했죠.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넘겨라. 그거였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해라. 네, 이 두 가지가 됩니다. 푸틴은 지난해보다도 요구 수준을 낮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만 한 거니까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있죠. 뭐 자포리자나 헤르손 전역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돈바스 현재 전선만 그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양보를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요세벨트라고 불리우게 되는 돈바스의 서부나 우크라이나 본토를 지켜내는 최후의 방어선을 통째로 포기하라는 요구고, 잠시 후에 이 요세벨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바스를 내놓으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벨트가 무너지게 되면 전선이 곧바로 서쪽으로 그냥 뚫리게 되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수도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길이 있어서 그 길목 안에 있는 돈바스를 어떻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포기를 하겠냐라고 하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바스를 내주는 건 예를 들자면 미국이 플로리다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그 비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즉 푸틴의 조건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국가 생존을 포기하라. 네, 이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푸틴과 회담을 하기는 하되 국제사회에서 일단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달라. 여기에 대한 먼저 합의가 있고 나서 선 안보 보장, 그리고 나서 푸틴을 만나겠다. 네, 우크라이나 입장은 지금 그것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전 1994년 그 핵 포기를 했었을 그 시점까지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거의 30년 전 정도부터 수차례 소가 왔습니다. 부다페스트 각서에서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 어떤 강력한 안보 보장도 없이 그냥 그 유럽 전선 안에서 어떻게 보면 최후 방어선의 역할을 해가면서 지금까지의 그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실제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자체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떠한 강력한 보장도 없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김에 확실하게 안보를 지켜준다는 그 보장이 있고 나면 그러고 나서 푸틴 만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적인 안보 보장 연합체를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또 즉각 반발하면서 유럽군 주둔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지금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과연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결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체험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시 말해서 젤렌스키가 말하는 안보 보장은, 그 젤렌스키가 말하는 안보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위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실마리가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전쟁과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명히 밝히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적습니다.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이는
스포츠에서 환상적인 수비를 가진 팀이 공격할 기회를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상황에선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 쪽에 있었단 말이죠.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합니다. 부패하고 극도로 무능했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방어만 하게끔 만들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전쟁 접근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늘 강조해온 주장이고 그것을 반복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 그리고 외교력이 전쟁 자체를 억제했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또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연쇄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는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 직접 만나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플러스 유럽 정상들과 또 회동을 하기도 했었고 이 만남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푸틴과 젤렌스키 간의 양자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유럽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마련하는 논의에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동안의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가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약간 좀 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반대해 오고 이번 발언에서는 공격 없는 승리는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 이게 좀 두 가지의 해석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푸틴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전략적인 현실을 인식을 했을 때 단순히 방어만 하다 보니 이러다 보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좀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힐에서는 크렘린이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러시아의 협상 압박을 가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바이든의 비판 그리고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중재자의 역할, 결정적인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자리매김하려는 그 역할성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돈바스가 중요한 걸까요? 돈바스 단순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풍부한 석탄, 산업 기반이 있는 경제적인 요충지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체 산업 기반의 20%라는 것을 그 지역에서 맡아가면서 우크라이나 산업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리더격으로 있었던 산업 요충지라는 지역 그리고 러시아계 주민이 많아서 푸틴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이 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방패가 되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최후의 방어선이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돈바스 지역인데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우크라이나를 그냥 자체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우크라이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을 내주게 되면 돈바스가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 길이가 한 50km 정도의 요새 벨트가 자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호나 벙커, 지뢰, 철조망, 콘크리트 등을 갖춘 군사 요충지로 자리를 하는 곳입니다. 포트레스 벨트라는 요새 벨트가 러시아의 돈바스 전역의 장악뿐 아니라 그 이후에 서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진의 위협까지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벨트 지역이 되고 있어서라도 돈바스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쪽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시작은 분명히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회담의 장소의 논란도 아니면 수많은 피난민의 고통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은 피해자인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무거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바스를 내줄 것인가? 나토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쟁을 계속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의 이미지로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러시아의 침략과 영토 강탈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확실한 안보 보장 없이는 평화회담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회담의 장소, 또 여러 가지에 얽혀져 있는 조건들, 그리고 그 배후에 얽혀져 있는 국제정치의 셈법도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평화의 무대 과연 어디가 될까요? 또 부다페스트일까요? 아니면 제네바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일까요? 하지만 장소보다도 중요한 건 그 회담이 진정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러시아의 침공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냉철한 시선은 여전히 푸틴과 러시아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